소독약 냄새가 지독하게 코를 찔렀다. 한서윤은 차가운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의미 없이 하얀 벽만 바라보았다. 손에 구겨진 청구서는 그녀의 남은 인생 전부를 헐값에 팔아넘겨도 모자랄 액수를 비웃듯 새겨놓고 있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누군가의 울음소리. 이 모든 것이 현실감을 잃은 채 귀에 닿았다가 흩어졌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하나.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양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에만 묶여 있었다. 키워준 정. 그것은 때로 핏줄보다 더 질기고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차가운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유일하게 기댈 수밖에 없는 모순된 존재였다. 송지숙 여사. 그녀를 거두어준 양어머니이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SJ그룹 한 회장의 아내. 서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온기 한 점 없이 간결하고 단단했다.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필요한 말만 정확히 베어냈다. 지금 당장 플라자 호텔 3201호로 와. 내 인생을 바꿀 제안이 있으니.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거절할 권리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병원비를 해결해야 했고 어머니를 살려야 했다. 그것이 설령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일이라 할지라도 플라자 호텔의 스위트룸은 바깥 세상의 절망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다른 차원의 공간 같았다. 고급스러운 카펫은 발소리마저 삼켜버렸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송지숙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아한 실크 드레스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는 그녀가 처한 상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 고고했다. 서윤은 마른 입술을 떼어 겨우 목소리를 냈다. 부르셨어요. 어머님. 그 호칭은 어색하고 공허하게 룸 안을 맴돌았다. 송지숙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업가의 냉철함만이 번득일 뿐이었다. 앉아라. 송지숙은 테이블을 턱으로 가리켰다. 서윤은 얌전히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송지숙은 서윤의 초라한 행색과 불안에 떠는 눈동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경매에 내놓을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다. 잠시 후 그녀는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내 어머니 병원비, 그리고 네가 짊어진 빚 전부 해결해 주겠다.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주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 상상도 못할 지위를.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 일찍 깨달았다. 이 제안의 대가는 분명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만큼 끔찍한 것일 터였다.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송지숙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였다. 간단해. 연기를 좀 해야겠다. SJ그룹 한 회장님의 숨겨진 딸 역할. 서윤은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귀가 윙윙 울렸다.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회장님의 숨겨진 딸, 그건 바로 자신이었다. 10여 년 전, 어린 서윤을 보육원에서 데려오던 날, 송지숙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말했었다. 너는 평생 한 회장의 딸로 살 수 없어. 하지만 내 딸로 살게는 해주지. 대신 오늘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다. 네가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한. 너는 내 딸이고 한 회장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 약속은 어린 서윤의 삶을 옥죄는 거대한 족쇄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역할을 연기하라고 무슨 말씀이신지. 서윤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송지숙은 그런 서윤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여유롭게 말을 이었다. 유라 알지, 내 딸. 지금 많이 아파. 심장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해.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요즘 들어 부쩍 10수년 전에 잃어버린 자기 딸을 찾고 계신다. 유산을 정리할 때가 되셨거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서윤의 심장에 박혔다. 결국 돈이었다. 자신의 친딸인 유라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회장의 유산을 탐하기 위해. 진짜 딸인 자신을 가짜 대역으로 내세우려는 속셈이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한 희극이 또 있을까?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왜 하필 저여야만 하죠? 송지숙은 기다렸다는 듯 봉투 안에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 위에는 하나의 사진이 있었다. 해맑게 웃고 있는 6살짜리 여자아이. 낡고 빛바랜 사진이었지만 그 얼굴은 서윤이 거울을 볼 때마다 어렴풋이 떠올리던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 옆에는 한서윤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출생에 관한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조작되어 적혀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이 가짜 서류 위에서 농락당하고 있었다. 네가 가장 적임자니까. 넌 그 아이와 나이가 같고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도 비슷해. 무엇보다 넌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 테니까. 내 양어머니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니? 송지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의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순수한 미소였다. 서윤은 그 웃음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영혼이 두 개로 갈라지는 기분이었다. 진짜 나를 부정하고 진짜 나를 연기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 송지숙은 서윤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계약서다. 서명만 하면 당장 내일 아침 내 어머니는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받게 될 거야. 모든 빚도 깨끗이 사라지고 얇은 종이 한 장이 그녀의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될 터였다. 서윤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분노, 배신감, 서러움, 그리고 체념. 하지만 결국 그녀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단 하나. 자신을 키워준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비록 송지숙이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려 할지라도. 병상에 누워있는 양어머니는 지난 10수년간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잠자리를 돌봐준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 은혜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서윤은 천천히 손을 뻗어 펜을 잡았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금방이라도 펜을 놓칠 것 같았다. 그녀는 조작된 자신의 프로필,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사진, 그리고 서명을 기다리는 차가운 계약서를 차례로 응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스스로를 가장하는 기만극에 평생을 던지겠다는 끔찍한 서약이었다. 하지만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다. 서윤은 눈을 질끈 감았다. 어둠 속에서 중환자실의 양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희미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에 실린 무게는 그녀의 인생 전체보다 무거웠다. 비극의 문이 그렇게 소리 없이 활짝 열렸다. 다음 날 한서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 있었다. 어제의 싸구려 단칸방이 아닌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눈을 떴고 머리맡에는 유명 디자이너의 옷과 구두가 한여의 손길을 기다리듯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어젯밤 계약서에 서명한 뒤 송지숙은 그녀를 이곳에 데려다 놓고는 한마디 말을 남겼다. 오늘부터 넌 한서윤이 아니다. 넌 한 회장님의 잃어버린 딸. 최은서다. 최은서, 그녀가 진짜 한서윤의 삶을 훔치기 위해 부여받은 가짜 이름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부정당하는 순간 서윤은 영혼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준비를 마친 서윤을 태운 검은색 세단은 소리 없이 도시의 중심부를 빠져나갔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회색빛 건물들과 복잡한 골목길이 멀어질수록 서윤은 자신이 다른 세계로 팔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차는 높은 담장과 육중한 철문으로 둘러싸인 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대저택 앞에 멈춰 섰다. SJ그룹 한 회장의 자택. 그녀가 태어났지만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그녀의 진짜 집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서자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완벽하게 가꿔진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다. 서윤은 저도 모르게 정원 한쪽에 우뚝 솟은 오래된 느티나무에 시선을 빼앗겼다. 어째서인지 낯설지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래전 저 나무 아래에서 누군가와 함께 웃고 떠들었던 것 같은 아련한 기억의 파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현관 앞에 차가 멈추자 집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서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차에서 내렸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현관은 너무나도 넓고 고요해서 그녀의 작은 구두 소리가 어색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거실로 안내되자 이미 모든 사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앙의 고급스러운 소패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근엄한 표정을 한 중년 남성. 한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 옆에는 송지숙이 우아하게 앉아 있었고 반대편 작은 소패는 창백한 얼굴의 가녀린 소녀. 김유라가 불안한 듯 손을 모으고 있었다. 왔구나. 한 회장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무거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서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뜯어보았다. 서윤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의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지금 그녀는 그의 딸이 아니라 그의 딸을 영위하는 배우일 뿐이었다. 인사 올려라. 내 아버지시다. 송지숙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서윤은 로봇처럼 허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은서입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버리고 가짜 이름을 말하는 순간 혀가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거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남자는 얼음 조각상처럼 차갑고 단단한 인상을 풍겼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그는 방 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 서윤을 향해 곧장 걸어왔다. 권희준. 몰락 직전의 위기에서 회사를 구해내고 지금은 SJ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괄이사. 송지숙이 미리 건네준 자료에서 그의 이름을 본 적이 있었다. 회장님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인물,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권희준의 목소리는
그의 외모만큼이나 차가웠다. 그는 한 회장에게 짧게 고개를 숙인 뒤 시선을 서윤에게 고정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전문가처럼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훑으며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듯한 예리하고 냉정한 시선이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다. 마치 발가벗겨진 채로 그의 앞에 서 있는 듯한 굴욕감이 밀려왔다. 자네가 이 아이의 신원 확인부터 모든 절차를 맡아주게. 자네만큼 믿을 만한 사람도 없으니. 한 회장의 말에 권희주는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다. 네, 회장님, 염려 마십시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내 정체가 무엇이든 내가 전부 밝혀내겠다. 어색하고 숨막히는 첫 대면이 끝나고 서윤은 2층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녀를 위해 준비된 방은 예전의 단칸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화려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권희준이 들어섰다. 그는 문을 닫고 서윤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좁은 공간에 단둘이 남자.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책임지고 관리하게 될 겁니다. 그는 관리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마치 그녀를 사람이 아닌 통제해야 할 물건으로 취급하는 듯한 말투였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든지 말하십시오. 회장님의 따님에게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회장님의 따님이라는 말을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선명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권희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윤의 턱을 가볍게 손으로 들어 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피부에 닿자 서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왜 내 눈을 피하는 겁니까? 혹시 찔리는 거라도 있습니까? 그의 눈동자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안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온기도 없었다. 오직 경멸과 의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필사적으로 그의 시선을 견뎌내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게 아직 낯설어서. 그녀의 변명은 그의 귀에 가증스러운 거짓말로 들릴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권희주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턱을 놓았다. 낯설다 돈 냄새는 낯설지 않았을 텐데요. 당신 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후각이 예민하니까. 그의 말은 독화살이 되어 서윤의 심장을 꿰뚫었다. 당신 같은 부류의 인간들. 그는 그녀를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한 천박한 사기꾼으로 단정하고 있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다. 지금 우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잔인한 연극을 끝까지 해내야만 했다. 권희주는 그런 서윤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나지막이 경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잘 들으시오. 최은서 씨, 당신이 진짜든 가짜든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지. 회장님께 해를 끼치거나 이 집안에서 당신 것이 아닌 것에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는 순간 내가 당신을 직접 끌어내릴 테니까. 그는 서윤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그 숨결이 소름 끼치게 차가웠다. 꿈도 꾸지 마. 당신 자리가 아닌 것에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빼앗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나일 테니까.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있었다. 권희준, 그 남자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연극이 실패하기만을 기다리는 냉혹한 심판관이었다. 거대한 황금 감옥에 갇힌 것도 모자라 가장 무서운 간수까지 만난 셈이었다. 한 회장의 저택에 들어온 후 한서윤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는 흑백 영화처럼 무미건조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최고급 실크 잠옷을 입고 최고급 요리사가 차려주는 식사를 했지만 음식에서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 아래 놓여 있었다. 특히 권희준의 시선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항상 그녀의 등 뒤에 박혀 있는 듯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그녀의 보호자이자 안내자 역할을 맡았지만 서윤은 그가 자신을 단 한순간도 믿지 않으며 작은 흠이라도 잡히는 날에는 즉시 끌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인 한 회장과의 시간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한 회장은 잃어버린 딸에 대한 부채감과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거리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그는 서윤에게 값비싼 선물을 안겨주며 아버지 노릇을 하려 했지만 정작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데는 서툴렀다. 서윤은 그가 내미는 선물들을 받을 때마다 심장이 저며왔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었다. 그저 따뜻한 포옹과 보고 싶었다는 진심 어린 한마디였지만 그녀는 가짜 최은서였기에 감히 그런 것을 바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송지숙이 짜놓은 각본대로 어색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하는 인형이 되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SJ그룹 창립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한 회장의 숨겨진 딸이 처음으로 대중 앞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였다. 송지숙은 서윤에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드레스를 입히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며 경고했다. 오늘 밤, 넌 SJ그룹의 상속녀다.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해. 하지만 경솔한 말이나 행동은 절대 금물이야. 권희준이 널 지켜보고 있을 테니. 그 말은 격려가 아닌 족쇄를 채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행사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들었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별처럼 터져나왔다. 서윤은 한 회장의 팔짱을 낀 채 레드카펫을 밟았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날아와 그녀를 찔렀다. 그녀는 마치 동물원의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다. 권희준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녀의 불안과 두려움을 전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서윤이 이 화려함에 취해 실수를 저지르거나 탐욕스러운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행사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한 회장이 무대 위에서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무대 위쪽에 대형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불꽃을 튀기더니 조명 구조물 중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행사장 경호원들이 다급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구조물은 금방이라도 아래로 떨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 한 회장은 바로 그 아래에 서 있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우왕좌왕하는 혼란의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는 동안 서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과거의 힘든 삶은 그녀에게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근처 테이블에 있던 샴페인 아이스 버킷을 집어들고는 무대 옆에 있던 비상벨을 향해 달려가 힘껏 내리쳤다.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그쪽으로 쏠렸다. 그 찰나의 순간 서윤은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아직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던 한 회장의 팔을 잡아 끌었다. 위험해요. 아버지 그녀의 외침은 다급했지만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를 안전한 무대 뒤쪽으로 밀쳐냈다. 바로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조명 구조물이 그가 서 있던 자리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권희주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다른 경호원들과 함께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려던 참이었다. 그는 서윤이 당연히 비명을 지르며 가장 먼저 도망치거나 혹은 어설픈 연기로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려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비상벨을 울려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판단력,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던져 회장을 구해낸 순발력. 그 어디에서도 계산된 연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아버지를 구하려는 딸의 절박한 본능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산산조각 난 조명 파편 앞에 서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서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녀린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결코 나약해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한 회장은 서윤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졌고 권희주는 말이 없어졌다. 그는 여전히 서윤을 감시했지만 그의 시선 속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날카로운 의심이 아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마주한 자의 깊은 혼란이었다. 며칠 뒤 잠 못 이루던 권희주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저택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살아생전 가장 아꼈던, 지금은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작은 온실 옆을 지날 때였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한 그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췄다. 온실 안에는 한서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도 값비싼 보석도 걸치지 않은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먼지 쌓인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거의 다 죽어가던 늙은 난초 화분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꽃. 서유는 마른 잎사귀들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메마른 흙에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부드러워서 마치 상처 입은 작은 새를 어루만지는 듯했다. 그녀의 옆모습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채 오직 죽어가는 작은 생명과 교감하는 그 모습은 권희준이 지금까지 봐왔던 최은서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돈과 명예를 좇는 천박한 여자가 보일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 순간 행사장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회장을 구하던 그녀의 모습과 죽어가는 난초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지금의 모습이 겹쳐졌다. 권희준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서윤은 작은 소리로 난초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힘을 내. 다시 예쁘게 피어날 수 있을 거야. 그 목소리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권희준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세웠던 최은서라는 인물에 대한 완벽한 프로파일링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돈을 노리는 사기꾼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어가는 꽃을 살리기 위해 저토록 진심 어린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돈을 원하는 여자가 저렇게 외롭고 슬픈 눈빛을 가질 수 있을까?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온실을 떠났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그가 내렸던 모든 판단과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경멸했던 저 여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날 밤 권희주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불신의 벽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날 온실에서의 사건 이후 권희준과 한서윤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이준은 더 이상 대놓고 그녀를 적대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멀리서 그녀를 관찰했다.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을 맞춰보려는 듯. 그의 시선에는 날카로운 경계심과 함께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그 변화를 느꼈지만 감히 희망을 품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정해진 비극의 궤도를 따라 흘러가고 있었고 작은 온기조차 그녀에게는 사치였다. 그녀는 여전히 저택의 이방인이었고 밤마다 죽어가는 난초 화분을 돌보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평온은 짧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위기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 김유라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창백한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유라의 모습에 식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송지숙은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고 저택은 순식간에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다. 서윤은 멀찍이 서서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유라의 고통은 곧 자신이 짊어져야 할 또 다른 희생의 무게를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송지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평소의 우아함과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에 빠진 어머니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한밤중에 서윤의 방으로 찾아왔다. 그녀의 눈은 퀭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유라, 당장 미국으로 가서 수술받지 않으면 위험하대. 심장이 더는 버티지 못한대. 송지숙은 서윤의 팔을 붙잡았다.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을 그녀의 손이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돈이 필요해. 상상도 못할 만큼 큰 돈이. 지금 당장. 서윤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다음에 이어질 말이 무엇일지.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녀의 질문에 송지숙은 기다렸다는 듯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그것은 SJ그룹의 주식 양도 계약서였다. 내일 아침 회장님께 가서 이걸 내밀어. 내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네가 회장님의 친딸이니 법적으로도 충분히 권리가 있어. 서윤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난번 행사장에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구했던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겨우 싹트기 시작했던 작은 신뢰,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박살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서윤이 말을 잇지 못하자 송지숙은 그녀를 거칠게 다그쳤다. 그렇게 하면 뭐가 네가 원래 이 집에 온 목적이 그거 아니었어. 돈 이제 와서 착한 딸 노릇이라도 하고 싶어진 거야. 잊지 마. 네, 양어머니 병원비는 누가 내고 있는지, 내가 네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걸 잊지 말란 말이다. 송지숙의 목소리에는 히스테리적인 절박함이 묻어나왔다. 부탁이다. 서윤아, 유라 좀 살려줘. 내 딸이 죽어가. 네가 유라를 살릴 수 있어. 그녀는 애원과 협박을 교묘하게 오가며 서윤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짓밟았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녀는 또다시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한 회장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 회장은 서윤이 내민 서류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권희준의 얼굴은 차가운 돌처럼 굳어 있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송지숙이 시킨 대사를 읊었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다. 제가 앞으로 살아갈 기반이 필요합니다. 제 몫을 미리 받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녀 자신의 심장에 박혔다. 권희준의 눈빛이 경멸로 차갑게 빛나는 것이 느껴졌다. 며칠간 그녀에게 보냈던 혼란스러운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처음 만났던 날에 그 냉소적인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속았다고.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을 비웃고 있을 터였다. 결국 한 회장은 깊은 한숨과 함께 서명했다. 서윤은 도망치듯 서재를 빠져나왔다. 복도를 걷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권희준이었다. 그는 서윤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에는 활활 타오르는 분노와 얼음 같은 실망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게 당신의 본 모습이었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게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동안의 연극은 아주 훌륭했어. 위기 상황에서 몸을 던져 회장님을 구하는 영웅적인 딸의 모습,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어가는 꽃을 돌보는 감성적인 모습까지, 이 모든 게 이걸 위한 밑그림이었나.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야. 하마터면 나까지 속아 넘어갈 뻔했으니 당신 같은 여자에게서 진심이라는 걸 찾아보려 했던 내가 바보였지.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 유라가 죽고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데 그녀의 침묵은 권희준에게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결국 당신도 똑같아.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인간일 뿐이야. 그의 모든 말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돈을 위해 영혼을 팔았다. 다만 그 돈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 뿐.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서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지금 우는 것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는 짓이었다. 그녀는 이왕 연기하기로 한 것, 끝까지 완벽한 악녀가 되어주어야 했다. 그 편이 모두에게 나았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유감은 없네요. 제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요. 그녀는 일부러 더 차갑고 더 천박하게 말했다. 그 순간 권희준의 눈빛이 절망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서윤은 보았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했다. 그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가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해주길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그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잘라버렸다. 권희준은 허탈한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텅 빈 무표정만이 남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지독히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틀렸군. 당신이 혹시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내가.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서윤에게 내리는 마지막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서윤은 참고 있던 숨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의 신뢰, 그리고 한 남자가 보여주었던 아주 작은 가능성까지도.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저택에서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사기꾼일 뿐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오해뿐이었다. 그날 이후 한서윤은 저택의 유령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려 하지 않았다.
하인들은 그녀의 등 뒤에서 경멸적인 시선으로 수군거렸고 식사 시간에는 그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한 회장은 눈에 띄게 그녀를 피했으며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깊은 슬픔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권희준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감시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듯. 그는 그녀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의 차가운 무관심은 날카로운 경멸보다 더 서윤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는 이제 낡은 온실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그곳에서 죽어가던 난초를 돌보며 차마 흘리지 못하는 눈물을 삼켰다. 난초의 마른 가지에서 아주 작은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지만 정작 그녀의 삶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권희준은 지독한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가 분노한 것은 그녀의 탐욕 때문만이 아니었다. 잠시나마 그녀가 다를지도 모른다고 믿었던 자기 자신에게 더욱 화가 났다. 그 어리석은 희망이 지금의 배신감을 몇 배로 증폭시키고 있었다. 그는 이 위험한 사기꾼을 이 집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확신이 아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그녀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녀가 최은서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과거 행적, 주변 인물들,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지만 이상하리만치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유령의 이력서 같았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이 양어머니의 병문안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이주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그녀의 방문을 열었다. 타인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그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원칙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회장님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그의 죄책감을 억눌렀다. 방안은 생각보다 단출했다. 값비싼 옷과 가구들이 채워져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의 손길이 묻어나는 물건은 없었다. 마치 잠시 머무는 호텔 객실처럼 삭막하고 비어 있었다. 그는 서재, 화장대, 모든 서랍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치밀한 여자였다. 그가 막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순간 그의 시선이 옷장 깊숙한 곳에 멈췄다. 화려한 명품 옷들 사이에 낡고 색이 바랜 천 가방 하나가 낯설게 놓여 있었다. 그는 가방을 꺼내 열어보았다. 안에는 그녀가 이 집에 오기 전에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옷까지 몇 개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특별한 장식도 없는 투박하고 낡은 상자. 이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돈이 되는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대신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모서리가 다른 낡은 동화책 한 권, 빛바랜 리본끈, 그리고 작은 비단 손수건에 고이 쌓인 무언가. 그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풀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작고 낡은 은 목걸이였다. 세월의 흐름에 거무스름하게 변색되었지만 달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을 발했다. 펜던트는 단순한 하트 모양이었고 그 위에는 어설프지만 정성이 담긴 글씨체로 2개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SY. 순간 이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1년 전쯤 술에 취한 한 회장이 서재에서 그에게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놓았던 밤이었다. 회장은 잃어버린 딸 서윤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자신의 평생의 후회에 대해 말했다. 아이가 사라지기 직전 5번째 생일 선물로 직접 은 목걸이를 만들어 주었다고. 서투른 솜씨로 직접 아이의 이니셜을 새겨 넣었다고.
그 아이의 이름은 한서윤이었다. SY, 이주는 손에 들린 목걸이를 내려다보았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최은서에게는 없는 이니셜, 하지만 한서윤에게는 있는 이니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가 쫓던 진실이 어쩌면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가 혼란 속에서 목걸이를 쥔 채 굳어 있을 때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비서가 보낸 긴급보고 메시지였다. 그가 지시했던 송지숙 여사의 자금 흐름 추적에 대한 결과였다.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바로 오늘 최은서가 주식을 양도받은 직후 송지숙 여사의 해외 비밀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미국의 한 심장질환 전문 병원으로 송금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유라의 치료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자신의 친딸인 유라의 라이벌인 최은서가 돈을 확보하자마자 왜 송지숙 여사가 그 돈을 급하게 송금해야만 했을까? 퍼즐 조각들이 기괴하게 맞물리기 시작했다. 최은서의 탐욕, 유라의 병, 그리고 송지숙의 비밀스러운 돈, 이 모든 것의 배후에 거대한 기만이 숨어있다는 불길한 확신이 들었다. 이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가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을 때였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저택의 집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에 차 있었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사모님과 크게 다투신 후에 쓰러지셨습니다. 그 말은 이준의 머리를 강타하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송지숙과의 다툼,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졸도, 이준은 손에 쥔 차가운 은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었다. 한 가문의 명운을 뒤흔들 거대하고 잔인한 비극의 서막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야 자신이 그 비극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잔인하게 상처 입혔던 그녀가 어쩌면 이 비극의 가장 큰 희생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권희주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그의 손 안에서 낡은 은 목걸이가 천없이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그의 머릿속을 휘젓는 혼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SY, 한서윤, 송지숙의 비밀스러운 돈, 회장님의 졸도, 흩어져 있던 모든 파편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 그림의 중심에 그가 가장 격렬하고 잔인하게 상처 입혔던 그녀가 있었다. 심장이 조여 오는 것 같은 죄책감과 불길한 예감이 그의 숨통을 막았다. 그는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 병원 VIP 병동의 복도는 죽음처럼 고요했다. 수술실 앞을 지키는 비서들의 굳은 얼굴 위로 초조함이 역력했다. 권희주는 복도 저편에서 홀로 벽에 기댄 채 서 있는 한서윤을 발견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는 그녀의 뒷모습은 그가 지금까지 알던 최은서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상처 입고 지친 영혼의 맨 얼굴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수술실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대던 송지숙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날카로운 기세로 다가왔다. 그녀는 서윤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복도 끝에 있는 작은 가족 대기실로 끌고 들어갔다. 너 때문이야. 모든 게 너 때문이야. 권희주는 저도 모르게 그들의 뒤를 따랐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대화를 듣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문 옆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대기실 안. 송지숙은 이성을 잃은 채 서윤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자의 발악만이 남아있었다.
네가 완벽하게 해냈어야지. 돈을 받은 직후에 그렇게 티나게 행동하니까 회장님이 의심하신 거 아니야. 해외 송금 기록까지 들킬 줄이야. 서여인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어머님, 제 이름, 제 아버지, 제 인생까지 전부 빼앗아 가셨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이준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다. 송지숙은 그 말에 더욱 격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증오와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내가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딸 유라 때문이야. 내 진짜 딸. 내가 그 여자가 낳은 자식. 내 남편 배신의 증거인 너를 평생 옆에 두고 키우고 싶었을 것 같아. 벼락이 치는 듯한 충격이었다. 권희주는 숨을 멈췄다. 그 여자가 낳은 자식, 남편 배신의 증거. 그의 손에 들린 은, 목걸이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송지숙의 잔인한 고백은 계속되었다. 난 너한테 인생을 줬어.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사람 구실은 하게 해줬잖아. 그러니 넌 나한테 빚을 갚아야 해. 평생 내 딸로. 한서윤의 그림자로 살겠다고 약속했잖아. 한서윤의 그림자. 그 말은 이준의 모든 추측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가 알던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가 사기꾼이라 경멸했던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진짜 자신을 연기해야 했던 비극의 주인공이었다. 그동안 그녀에게 퍼부었던 잔인한 말들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당신 같은 부류의 인간들,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팔아넘길 여자. 그는 자신의 칼로 그녀의 심장을 얼마나 깊이 찔러왔던가. 깨닫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안에서 서윤의 흐느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속 지켰어요. 전 단 한순간도 제 자신으로 살아본 적 없어요. 하지만 이젠 더는 못하겠어요.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식도 돌아왔습니다. 그 말에 송지숙과 서윤의 격렬한 대화가 뚝 끊겼다. 의사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계속 누구를 찾으십니다. 그 순간 권희주는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등장에 송지숙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서윤의 눈은 절망적으로 흔들렸다. 이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서윤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눈에서 경멸이나 의심이 아닌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후회를 담아 그녀를 보았다. 그 눈빛의 의미를 깨달은 서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세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긴 채 회복실로 향했다. 한 회장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눈은 희미하게 뜨여 있었다. 그는 곁에 선 아내 송지숙을 지나치고 굳은 얼굴에 권희준을 지나쳐 문가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서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가에서 희미한 물기가 번졌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힘겹게 입술을 움직여.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회복실의 모든 공기를 가르며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것은 은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난 10수년간 단 한 번도 불려보지 못했던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다. 아, 서윤아. 그 한마디에 길고 길었던 잔인한 연극의 막이 내렸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정원에는 마침내 봄이 찾아왔다. 그 시간 동안 한서윤의 삶에도 많은 것들이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짜 최은서가 아닌 진짜
한서윤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송지숙은 모든 것을 잃고 조용히 시골 별채로 물러났다. 한 회장은 그녀에 대한 법적 처벌 대신 모든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마지막 온정을 베풀었다. 그것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을 것이다. 김유라는 서윤의 지원 아래 미국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희미한 통증으로 남아 흐린 날이면 어김없이 욱신거렸다. 권희주는 그녀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는 모든 비난과 소문의 최전선에서 방패가 되어 그녀를 지켰다. 송지숙과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일부터 언론의 광적인 취재를 막는 일까지 그는 묵묵히 모든 꾸준히 일을 처리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지난날에 대해 변명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윤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되찾는데 필요유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사죄의 말보다 무겁게 서윤의 마음에 내려앉았다. 그의 깊은 후회와 고통이 그 침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서윤은 아버지인 한 회장과 함께 느리지만 진실된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잃어버린 수십 년의 세월을 한탄하기보다 앞으로 함께할 날들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서윤은 SJ그룹의 기획실에서 정식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녀의 조용하지만 강단 있는 일처리는 주변 사람들의 편견을 조금씩 허물어뜨렸다. 모든 것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와 권희준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존재했다. 그의 헌신을 알기에 밀어낼 수도, 그렇다고 선뜻 다가설 수도 없었다. 그가 남긴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다. 어느 날 저녁 업무를 마치고 나온 서윤에게 한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준이, 그 녀석을 너무 미워하지 말거라. 그 녀석도 과거의 사람에게 크게 배신당해 마음의 문을 전부 닫아버린 불쌍한 놈이다. 내게 저지른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녀석은 지금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단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서윤은 자신을 향하던 이준의 그토록 차갑고 날카로웠던 눈빛을 떠올렸다. 그 증오의 이면에는 어쩌면 자신과 닮은 깊은 상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날 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온실로 향했다. 이제 온실은 더 이상 버려진 공간이 아니었다. 깨끗하게 정돈된 온실 안은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꽃향기로 가득했다. 그리고 중앙에는 한때 죽어가던 바로 그 난초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있었다. 새하얀 꽃잎들은 마치 나빗대가 내려앉은 것처럼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서윤은 홀린 듯 다가가 조심스럽게 꽃잎을 어루만졌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생명의 기적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자 그곳에 권희준이 서 있었다. 그는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조용히 그녀와 난초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아름답군요. 당신이 살려낸 꽃입니다. 그의 시선은 난초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말은 분명 서윤을 향한 것이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난초를 바라보았다. 이준이 천천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난초를 보며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내가 이 꽃을 죽일 뻔했습니다. 무관심과 편견으로. 마치 내가 당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가 항상 숨겨왔던 깊은 고통과 후회가 가감없이 드러나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짓들을 되돌릴 수 있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는 이제 한 뼘도 차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은 내 평생을 당신 곁에서 그 빚을 갚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당신의 곁에서 당신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당신이 온전히 당신의 삶을 피워낼 수 있도록 이 온실처럼 당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따뜻한 햇살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실되고 절박했다. 그의 모든 영혼을 건넨 고백이었다. 서유는 활짝 피어난 난초와 자신의 앞에서 무너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상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 그 상처를 보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겨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의 뺨을 감싸 쥐었다. 이주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그의 내민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의 손 사이로 퍼져나갔다. 폭풍은 지나갔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삶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